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디? 사방이 과속 방지턱인데? 자, 오늘은 기아 타스만입니다. 지금 기아차가 타스만을 가리켜 기아 최초의 정통 픽업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조금 걱정이 됐어요. 최초잖아요. 어떻게 첫 술에 배불러? 처음 만들었는데 과연 괜찮을까? 그리고 또 정통이래. 우리가 진짜 미국 정통 픽업을 타보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느껴왔기 때문에 과연 타스만도 정통이라고 부를만 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걱정이 좀 돼요. 근데 또 며칠 전 그 타스만을 개발한 연구진들과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또 타스만 만들면서 엄청 꼼꼼하게 또 장시간 전 세계에서 테스트 거쳐가지고 열심히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또 기대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타스만 만나봅시다. 지금부터 마이카. 사실 여러분, 제가 신차가 나오자마자 그 차 디자인이 뭐 이렇쿵 저렇쿵 크게 말하지 않거든요. 특히 비판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뭐 나중에 눈에 좀 익고 나서 멋있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나오자마자 으악! 이렇지 잘 안 와요. 근데 타스만은 좀 예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몇 달 전에 타스만 최초 공개 행사장에서도 봤었고 그때도 했었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 번 봤습니다만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꼽자면 눈. 우리가 자동차를 딱 봤을 때 정상적으로 달려 있어야 되는 눈의 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스만은요, 덩치는 이렇게 큰데 눈이 되게 작은 크기로 얼굴 양끝에 세로로 옹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눈이 너무 멀어. 작고 멀어. 그래서 이상한 게 있고, 또 얼굴이 지금 이만한데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페이스리프트를 하거나 신차가 나오거나 이 세대가 바뀌면 차를 좀 더 당당하고 크게 보이게 하려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크기를 키우거든요. 타스만은 그릴이 아닌 부분의 두께가 이 정도나 됩니다. 그릴이 작아. 눈은 퍼져 있지, 그릴은 작아서 이런 당당함을 표현하는데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얼굴 인상 빼고 나머지는 멋있습니다. 오,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커 보이죠? 제가 73인데 지금 제 덩치랑 비교해 보시면 가늠이 되실 거예요. 이 타스만의 크기, 콜로라도랑 길이 면에서 똑같습니다. 1mm도 차이가 안 나요. 폭이랑 높이는 타스만이 더 커요. 반면 휠 베이스는 콜로라도가 조금 더 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타스만을 개발하면서 기아가 지금 이미 시중에 팔리고 있는 비슷한 급의 픽업 사이즈 이런 걸 참고한 느낌이 나죠. 이 타스만의 옆모습을 보시면 이런 면 처리, 선 처리들이 상당히 러기드한 느낌, 단단한 느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아주 두껍게 처리한 이런 프론트 팬더, 가니쉬도 그렇고요. 그 다음 철판을 여기서 한번 꺾고 여기서 한번 꺾어가지고 뭔가 그 공구 상자 같은 느낌, 박시한 느낌,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되게 딱 탱크처럼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표현해내고 있고요. 여기는 사이드 스토리지도 있습니다. 대단할 건 없지만 일종의 센스라고 볼 수 있죠. 보조제동 등이 지금 여기 달려 있잖아요. 근데 픽업들 중에 어떤 차들은 그 캐빈 윗부분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아는 이런 액세서리를 장착하기 위해서 보조제동 등을 테일게이트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오는 픽업들 중에서 이 트렁크 도어에 차명이든 브랜드명이든 이렇게 음각으로 크게 집어넣지 않는 신차가 없을 정도죠. 얘도 기아라고 크게 써놨고요. 타스만 레터링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 레터링 보시면 검정색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요게요, 지금 보시는 차 엑스프로거든요. 엑스프로만의 특징입니다. 엑스프로만의 디자인 특징만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검정색 레터링, 견인고리, 기아 검정색 엠블럼, 전용 후드 가니쉬,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전용 범퍼, 엑스프로만 이 B필러, C필러를 유광으로 마감했고요. 휠도 엑스프로 전용 17인치 디자인이고요. 검정색에 이런 비드락을 닮은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타이어도 달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 AT라고 되어 있죠. 올터레인. 엑스프로는 올터레인 타이어고요. 일반 트림은 HT입니다. 하이웨이 터레인. 루프렉도요, 가운데가 뽕뽕 뚫려져 있는 브릿지 타입 엑스프로 전용입니다. 여기 연료 탱크를 보호해주는 언더커버도 엑스프로만 들어가 있죠. 요거
최저지상 고도요, X프로가 일반 모델보다 28mm 더 높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픽업들이 뭔가 차를 사가지고 내 취향에 맞게, 나의 쓰임새에 맞게 꾸미고 싶은 차잖아요. 타스만도 그런 점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얘는 더블 데크로 꾸며져 있죠. 그래서 이만큼 수납 공간이랑 이만큼 수납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얘도 열립니다. 여긴가? 옆부분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수납 공간이 또 나뉘어져 있죠.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조명도 있고, 맘만 먹으면 들어가서 잘 수도 있겠는데? 힌지 봐봐. 힌지가 엄청 튼튼해 보여. 만드는데 좋다 이거.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순정이 다르긴 해. 텔게이트를 여시면 슬라이딩 베드도 있죠.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얹어서 안으로 집어넣기가 한결 수월해질 테고요. 하나가 또 남았어요. 이 보통 톤아웃 커버라고도 부르는 베드 커버도 마련했죠. 오, 부드럽네. 지금 얘는 일반 모델이거든요. 기아 엠블럼 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범퍼 디자인도 아까 엑스프로랑 조금 다르죠. 살짝 더 도시명 느낌이 많이 납니다. 여기도 아까 달려있던 장식 없어졌죠. 그리고 휠도 얘는 18인치입니다. 아까 엑스프로는 17인치였죠. 타이어도 그냥 일반적인 타이어고요. B필러, C필러, 얘는 유광이 아니고 무광 검정으로 마감됐다. 루프렉도 그냥 쭉 일자죠. 얘는 스포츠파가 달려있네요. 나는 저런 데크보다 이 베드가 노출되어 있는 스포츠파가 더 멋있는데요, 저는. 얘는 또 이 베드에 보시면 뒷바퀴 휠하우스가 안쪽으로 침범해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따로 수납함을 덮어놨네요.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사각형으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요게 몰리 패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우리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군장 같은 데도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여기에 딱딱딱 부착할 수 있는 몰리 패널, 모듈러 라이트웨이트 로드 캐링 이퀴먼트. 자, 얘는 싱글 데크입니다. 그래서 베드 전체가 이런 수납함으로 덮여져 있죠. 열고 여시면 안이 펑 뚫려 있어요. 얘도 슬라이딩 베드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옆이 열립니다. 오, 좋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밖에다 실기 뭐한 그 큰 짐들 있잖아요. 2열 시트 등받이를 접고 여기에다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넣었다 뺐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뒷문 열림 각도도 80도로 키웠대요. 보통 다른 차들이 한 70도 요 정도 열리거든요. 10도를 더 열리게 만든 거죠. 사이드 스텝도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드 타입이 있고요. 얘처럼 오프로드 스타일이 있습니다. 액세서리가 전혀 달려있지 않은 그냥 베드, 요게요 그 표준 팔레트가 다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100에 1100 사이즈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거의 딱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요런 데 홈을 파놨잖아요. 여기다가 격벽 딱 꽂아가지고 공간을 나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요것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건 묶어둘 수 있고요. 여기 220V, 200W까지 되는 콘센트 있고요. 지금 제가 이 타스만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나온 지 불과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일단 첫 느낌 엄청 넓어요. 지금 차 크기가 콜로라도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만큼은 콜로라도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지금 대시보드 형상도요 판판하게 다려가지고 쫙 펼쳐놨잖아요. 지금 머리 위 공간도 그렇고, 와, 진짜 넓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느낌이었어요. 사이드미러도 정사각형인데 마치 그 기아 엠블럼처럼 대각선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딱 깎아놨거든요. 이런 것도 디자인적으로 되게 사소하지만 센스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운전 시야 상당히 쾌적합니다. 넓고 내려다보고 거울 크기 적당하고 여러모로 운전하기 상당히 편한 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 몰아보는데도 별로 부담이 없죠 지금. 자, 두 번째 느낌, 엔진 필링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가속 페달 딱 밟으면 큰 저항 없이 차가 뿅 하고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승용차 같아. 지금 2톤이 넘는, 그리고 5.4m가 넘는 크고 무거운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소형 세단? 가속 페달 탁 밟으면 산뜻하게 평 하고 차를 밀어내기 시작하죠.
지금 콜로라도가 2.7 가솔린 4기통이잖아요. 마력 토크야 콜로라도 쪽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인데, 콜로라도는 밟으면 뭔가 묵직하고 큰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릉하고 나가고 이렇게 서스펜션도 단단하고. 근데 얘는 되게 가볍고 작은 차 같은 느낌이 훨씬 도드라지네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운전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킥다운 꾹! 웅! 80. 별 소감이 없는 걸 얘기하려니까 표현이 안 떠오른다. 엔진은 그냥 제가 예상했었던 딱 그 수준입니다.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음색은 제가 예상한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실내로 넘어오는 걸 잘 막았네요. 자, 지금도 RPM 띄워볼게요. 이 정도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수준으로 엔진음이 실내로 넘어오는 걸 막아냈습니다. 가상 사운드로라도 바리톤 사운드를 좀 많이 넣어줬으면 약간 대륙 감성이 매지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치? 주행 모드를 바꿔볼까? 스포츠. 음색이 달라지진 않네. 이제 콜로라도는 4기통인데도 이제 우르르하는 맛이 있거든. 맞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밟는 맛이 덜하다 할까? 근데 내가 지금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니까 지금 가속 페달 아까랑 똑같이 밟고 있는데 차가 되게 민감해졌다. 조금만 밟아도 자꾸 움찔움찔해. 이런 차에 스포츠 모드 있는 게 신기하네. 스포츠 모드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주행 모드는 지금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견인 모드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 자동 8단이죠. 요것도 아마 무난할 겁니다. 지금 뒤로 놓는 상태에서는 제가 크게 흠잡을 게 없었고요. 매뉴얼로 4, 3, 2단 안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 가속하면서 업, 업, 업. 빠르네. 오케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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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빠르다.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써왔던 자동 8단 변속기 무난했거든요. 지금 탔으면해서 느끼기로는 오히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 대비 더 빠릿한 느낌인데. 자, 제가 일부러 운전대를 조금 과격하게 조작해 볼게요. 오, 롤링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승차감도 엄청 말랑말랑하길래 롤링이 좀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한 것만큼 있어요. 자, 보세요. 차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도 우회전. 롤링이 있는 편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콜로라도를 시승하면서 그 탄탄한 하체 느낌 때문에 진짜 잘 만들었다. 온로드에서 이 정도의 운전 재미를 픽업으로 느낄 수 있다고?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탔으면 자, 가속방 지터 승차감 엄청 좋아요. 그 엔진 느낌이 승용차 같다고 말씀드린 것만큼이나 승차감도 그냥 세단 같은, 물론 바디온 프레임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그거 치고 승차감을 꽤 부드럽게, 트럭 느낌이 안 나도록 매만져 놨거든요. 자, 가속방 지터 이렇게 그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동동동 떨리는 느낌이 있는 와중에 충격 자체는 되게 잘 흡수하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좋은 만큼 롤링은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하네요. 제가 예전에도 타스만 처음 공개할 때 실내는 진짜 보통 우리가 CMF라고 하죠. 컬러 매트리얼 피니쉬. 컬러 보세요. 살짝 은을 죽여놓은 이런 그 금속 느낌 쓰고요. 이런 데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여긴 벌집 모양, 여긴 직물. 물론 얘는 픽업이라서 엄청 고급스러운 소재를 쓴 건 아닙니다. 그걸 탈 만한 차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형상이며 이런 조립 단차하며 이런 데 소재 컬러 컨비네이션 하며 정말 실외는 뭐 개취의 영역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실내는 과연 이 정도인데 불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넓죠. 여기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EV9 때도 써먹었었던 거고 몇몇 차들에 요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저는 딱 저게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림에 딱 가리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12.3인치 센터 스크린 요것도 예뻐요. 최신 버전 CCNC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타스만을 위해서 트레일러 모드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트레일러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야. 그래가지고 트레일러마다 저장시켜 놓고 이렇게 주행거리도 따로 입력되고요. 이름도 해놓을 수 있고, 이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방식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무게에 따라서 개인 설정할 수 있거든요. 어라운드 뷰도 있죠. 뭐 다른 차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타스만처럼 길이 5.4m 넘고 엄청 큰 차들은 이런 어라운드 뷰 기능이 더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2개 있는데, 요건 많은 분들이 저거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들을 하시죠. 휴대전화 뜨거워지기만 하고 충전 잘 안 된다고. 여기 메시타입, 요것도 EV9에서 봤었던 거고. 여기 도어 핸들 보세요. 우리 그 트럭들 보면 화물 고정시키는 라쳇 있거든요. 일명 그 깔깔이라고 부르는 그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픽업 트럭들은 또 겨울에 장갑 끼고 밖에서 작업하다가 차에 탄 채로 바로 출발하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버튼들을 보통 크게 만들어 놓죠. 또 터치 대신 물리 버튼을 주로 쓰고요. 타스만도 보세요. 이런 거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글로브박스, 또 여기 보면 뭔가 재밌는 걸 숨겨놨죠. 앞으로 젖히셔가지고 테이블로 쓸 수 있거든요. 요즘 기아가 이 센터 터널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터치 집어넣는 거 재미 들렸나봐요. 이런 기믹들. 2열에 앉아서 보니까 이 벨트 라인 따라서 여기 이렇게 모서리 한 번 더 깎아놨잖아요. 제가 마치 기아 엠블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차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도 디자인 완성도가 높지 않은 브랜드들은 잘 못하거든요. 이런 데서 또 사소한 만족감을 주고요. 자, 1열에도 수납 공간이 많았잖아요. 2열에도 그렇습니다. 1열 등받이에다가 여기 주머니, 또 지퍼로 된 주머니,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무튼 있고요. 뭐 눈에 보이는 건 그 정도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시트가 6대 4로 접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접히고 또 이렇게 접히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을 들어 올리시면 엉덩이 마침 아래로 추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까는 김에 같이 올리면 이렇게 추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요런 수납 공간을 숨겨 놓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 뭔가 연장 같은 거 놓을 때 되게 애매한 경우 있거든요. 뒤에다 실어 놓을 수도 없고 또 큰 거 어디 놓을 데도 없고, 그럴 때 요게 있으면 딱 좋죠. 이런 건 픽업이라면 꼭 있어야 되는 수납 공간입니다. 원래 이 픽업 트럭들 오너분들 중에서 2열 시트가 너무 꼿꼿하게 서 있고 뭐 불편하니까 애프터마켓 용품으로 슬라이딩도 만들고 이거 뒤집어 까서 수납 공간도 장착하고 나중에 손보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걸 기아차에서 타스만을 개발할 때 많이 반영시켰다고 해요. 이렇게 레버를 당기시면 슬라이딩이 됩니다. 픽업에서 슬라이딩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는 슬라이딩이 되고요. 슬라이딩이 됨과 동시에 등받이도 리클라이닝까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그냥 일반 SUV 뒷자리 같거든요. 예전 픽업에선 찾아볼 수 없는 편의 장비죠. 자,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 운전대에 돌리시는 양을 보면 평소보다 좀 많죠. 아까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락투락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쭉 돌려봤더니 3.3? 3.4? 엄청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주차장 같은 데서 운전대를 돌리실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돌리게 된다. 이건 오프로드 성능을 감안해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타스만을 비롯해서 많은 픽업들이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튼튼한 사다리꼴 모양의 강철 빔 위에다가 이런 차체를 딱 얹어 놓은 게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이런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 험로를 가거나 짐을 많이 싣거나 뒤에 무거운 걸 견인하거나 이럴 때는 차체 강성 측면에서, 그리고 그런 게 누적됐을 때 내구성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이런 온로드를 달릴 때 느껴지는 주행 품질입니다. 차를 지탱해주는 이 프레임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요철을 밟으면 차 전체가 뿅 하고 울려요.
그런 여진들이 모노코크는 차체 어딘가로 싹 흡수돼서 없어지는데 바디온 프레임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칫 불쾌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이걸 줄여줄 수 있는 요소,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프레임과 차체 사이에 위치하는 부싱이죠. 이 타스만은요, 기존 모하비의 프레임을 가져다가 픽업 트럭에 맞게 개선해서 집어넣었거든요. 모하비는 차체랑 프레임 사이의 그 부싱을 분리형으로 썼습니다. 그걸 8개 집어넣었죠. 앞에, 중간에 2개, 뒤에 2개. 그래서 총 8개의 분리형 부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리형 부싱의 장점이 뭐냐? 크기가 작아요. 패키징에 유리하죠. 그리고 고무가 말랑말랑해서 충격을 흡수하기가 유리합니다. 예전에 모하비 그 가장 마지막 버전이 나올 때도 기아 측에서 그 부싱을 더 말랑말랑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불쾌한 진동 같은 거 잡았다 라면서 자랑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반면 타스만은 부싱 수가 6개입니다. 아까 모하비는 8개, 타스만은 6개. 2개를 덜 쓴 이유는 뒤쪽이 적재함이어서 뒤에까지 그 부싱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냥 볼트를 체결시켜버리면 되니까 승차감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니까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고요. 방식도 다릅니다. 아까 모하비는 분리형만 8개를 썼다고 그랬죠. 타스만은 앞쪽에 분리형 2개까지는 똑같은데 뒤쪽에 일체형을 4개 집어넣었습니다. 일체형은 분리형이랑 뭐가 다르냐? 그 부싱 안에 들어가는 고무를 방향별로 달리 집어넣어 가지고 앞뒤로 들어오는 충격, 좌우로 전달되는 충격에 따라서 그 강도를 다르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럼 타스만에 들어가는 일체형 부싱은 방향에 따라서 강도를 어떻게 설정했냐 라고 엔지니어 분한테 여쭤봤더니 앞뒤로 전달되는 충격은 승차감을 위해서 말랑말랑하게 세팅했고 좌우로 전달되는 충격은 핸들링이나 또 운전자와 차와의 일체감을 위해서 조금 단단하게 설정했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이게요 정말 오묘한 겁니다. 그 부싱을 너무 단단하게 설정하면 승차감에서 떨어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디온 프레임 방식 특유의 안 좋은 주행 질감 있죠. 덩 하고 떨리는 느낌, 이게 오랫동안 남으니까 단점으로 작용될 테고, 그걸 또 너무 말랑말랑하게 설정하면 운동 성능 측면에서 운전자와 차와의 교감 측면에서 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테고요. 그래서 그 중간값을 찾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브랜드마다의 노하우겠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타스만의 바디온 프레임 요리 실력, 분명히 예전보다는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동 하는 느낌 있긴 있습니다만 예전보다 크게 불쾌하지 않고요. 승차감도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승용차스럽게, 그러니까 트럭스럽지 않게 잘 매만진 느낌이 나요. 다만 지향하는 바 자체가 너무 컴포트가 아닌가.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기도 해요. 제 취향이 평소에 단단한 쪽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세팅을 오 승차감 좋네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롤링의 발생 정도로 봤을 때 단순히 부싱 문제라기보다 그냥 기아가 타스만을 만들면서 지향했던 그 승차감의 방향이 너무 컴포트 쪽이 아닌가. 예전에 제가 바디온 프레임의 요리 실력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사례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렉선 스포츠 칸, 옛날 거, 지금 거 말고 옛날 거랑 그 당시 콜로라도 막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두 대를 비교 시승했었는데 콜로라도가 훨씬 짱짱하더라고요. 이 바퀴랑 프레임이랑 위에 차체랑 따로 노는 느낌이 콜로라도는 훨씬 하나같이 움직였다면 렉선 스포츠 칸은 조금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도드라져서 아 이게 노하우구나 라고 절실히 느꼈었는데, 지금 이 타스만을 타면서 따로 노는 느낌까지는 없거든요. 다 좋아, 옛날보다 되게 훨씬 좋아졌어. 근데 그냥 그 지향하는 바가 너무 컴포트야. 그냥 이렇게 노면 상태 좋은 데를 살살 달릴 때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마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스티어링 조작량이 많아졌을 때, 차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확 쏠렸을 때는 조금 많이 기울어지는데? 라고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을까 짐작돼요. 근데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 신차들 보면 다들 이런 쪽이긴 해요. 팰리세이드도 그랬고 아이오닉 9도 그랬고, 제 기준에는 너무 컴포트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 차들 다 브레이크, 차선 변경. 제가 방금 브레이크를 한 70% 정도 밟아봤거든요. 피칭도 예상한 만큼 발생되고요. 또 타이어가 생각보다 조금 일찍 잠기는 경향도 있네요. 이 타스만의 파워스티어링 CMDPS를 쓰고 있습니다. 칼럼식 파워스티어링. 요즘은 많이들 RMDPS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얘는 CMDPS를 쓰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패키징 때문에 그래요. 지금 타스만은 사륜동 시스템을 위해서 여기 트랜스퍼 케이스도 들어가고 앞쪽 차측 중간에 디퍼런셜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아,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옆에다가 파워스티어링 모터 관련 장치까지 집어넣으려면 공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관련 장치를 칼럼적으로 뺀 CMDPS를 집어넣은 거죠. 패키징 때문에. 아무래도 CMDPS가 RMDPS 대비 직관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그거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스만에 들어가 있는 CMDPS의 모터는 출력을 많이 키워서 집어넣었다. 그래서 아마 모를걸 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몰면서도 그걸 제가 자료를 보고 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모릅니다. 요즘은 CMDPS인지 RMDPS인지 최근 모델들은 아마 누가 말 안 해주면 거의 신경도 안 쓰실걸요. 이 타스만의 온로드 주행 느낌 한마디로 정의하면 승용차처럼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 자, 이번에는 타스만을 타고 인도 산길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옆에 인스트럭터 분이 계신데 아마 재밌게 말씀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로드로 올 때는 2륜 하이 상태, 2륜 모드로 왔고요. 지금 이제 초입에서 4륜 오토로 바꿨거든요. 4륜 오토 상태에서는 트랜스퍼 케이스, 그러니까 엔진에서 오는 힘을 뒷바퀴는 물론이고 앞바퀴로 나눠서 보내주는 그 트랜스퍼 케이스가 말 그대로 오토입니다. 앞쪽에 몇 퍼센트, 뒤쪽에 몇 퍼센트, 요걸 자동으로 분배해 주는 거죠. 4륜 오토기 때문에 2륜으로만 갈 때도 있고요. 아마 조금 있다가 길이 더 험해지면 이제 4륜 하이 혹은 4륜 로우까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2륜 모드가 없이 4륜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오프로드 페이지에도 앞뒤 구동력 배분을 이렇게 칸칸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오프로드 페이지뿐만 아니고 계기판에서도요, 지금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나 봐요. 가운데 앞뒤 구동력 배분 보여주고요. 또 왼쪽에 롤링 피칭 각도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조그맣게 RPM 게이지랑 오일 온도, 변속기 온도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일 온도, 변속기 온도가 오프로드에서 왜 중요하냐면 서킷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에 부담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열 관리가 중요해질 텐데, 사실 서킷에서는 차의 속도가 빠르니까 맞바람으로 좀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면, 오프로드는 차의 속도가 빨라봐야 뭐 10, 20?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km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바람도 없지, 그 와중에 RPM은 높지, 그래서 차가 엄청 힘들어하게 되죠. 이럴 때 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운전자로 하여금 계속 모니터링 해라,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고요. 타스만에는 지금 기아차에 들어가 있는 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팬도 넣어놨고요. 또 변속기 오일 쿨러도 그 라디에이터 그릴 맨 앞단에다가 추가로 장착해 놨더라고요. 그 미션 오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손상도 많이 가고 깨지기도 합니다. 네, 깨져요. 미션이 많이 깨지죠. 보호 모드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변속 안 되고 막.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나요? 맞습니다. 사륜 로우로 한번. 알겠습니다. 사륜 로우는 중립으로 변속기를 바꾼 다음에 요걸 이렇게 여기 사륜 로우 깜빡깜빡 하고 있고요. 자, 저희 모드를 머드 모드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 모드를. 아, 여기 있구나. 드라이브 모드 옆에. 맞습니다. 자, 저희 머드 모드에서는 이 전자장비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할 때 조금 슬립을 허용해주죠? 막 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허용은 조금씩 해주되 네. 똑같은 배분을 이용해서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사륜 로우 놓으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죠. 예, 저단 기어를 늘고 무너진 상태로 RPM을 높게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이론으로도 가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시승을 오기 며칠 전에 눈 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뻘밭이었대요.
만약에 그날 왔으면 진정한 모드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기온이 갑자기 확 올라서 길이 그 사이에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온도가 현재 17도잖아요. 여기. 저희가 리허설 했을 때는 영하 4도였어요. 며칠 전이잖아요. 며칠 전이요. 여기 폭소리 들렸어요. 그때 왔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아, 그때 왔으면 제가 운전을 못하나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 제가 머드에 갔다가 차를 한번 빠뜨려가지고 견인당해서 나온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진짜 뻘밭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대 트롯 앞으로 가고. 자, 지금 방금 인스트럭터 분께서 그라운드 뷰를 띄워주셨어요. 사이드미러에 달려있는 카메라, 전방 카메라, 이 세 개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마치 투명 보니처럼 전방 도로 상황을 모니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운전대를 돌렸을 때 얘도 움직이나? 오, 움직이네. 경로도 보여주네, 노란색으로. 이 머드를 쉽게 빠져나가려면은 네. 앞차가 따라간 길을 똑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아, 앞차가 파놓은 굴이라고 하죠. 네. 그 차를 따라가야 저희도 똑같이 앞으로 직진하는데 그거를 망가뜨리면은 네. 저희는 딴 데로 빠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일 후미 차량이 힘들다. 아, 진짜 그럴만한 게 앞차가 다져놓은 것도 있고 맞습니다. 또 만약 옆으로 가면 경사가 생겨서 옆으로 흘러내릴 수도 흘러다닙니다. 있고 근데 또 이런 데 일부러 빠뜨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뻘도요 그냥 평지 뻘은 그나마 갈만하거든요. 근데 뻘인데 경사다, 오르막이거나 내리막이다 그러면 진짜 땀납니다. 내가 운전대 틀은 거랑 상관없이 차가 막 가거든. 그 길의 뱅크 따라서 차가 쫙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손에 땀나요. 근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럴 때는 차가 중간에 서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가던 페이스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구동력 배분을 볼까요? 아, 확실히 살은 로우로 놓으니까 지금 각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가 똑같네요. 일정합니다. 25, 25, 25, 25. 자, 지금 진창길을 시속 한 20 정도? 나름 우당탕탕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승차감이 진짜 좋다. 보통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쓴 다른 픽업 트럭들도 오프로드에 왔을 때 승차감이 좋긴 하거든요. 이 좋다는 게 듬직해요. 아, 차가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건 똑같은데 그 와중에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저희 저단기어로 지금 현재 한 10분 정도 운행을 했는데요. 네. 변속 경도가 아직 70정도. 정상치 중간에서 뭐 거의 그대로네요. 오, 여기 스티어링 각도도 나오네요. 그리고 주행 모드도 여기 한눈에 볼 수 있게 같이 표시해주고. 아까 저희가 온로드를 탈 때 운전했던 타스만은 익스트림이고요. 지금 여기 임도에 온 타스만은 엑스프로거든요. 엑스프로가 아닌 일반 트림에 비하면 최저지상고도 28mm 더 높고요. 타이어도 다르고요. 서스펜션 부품도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앞쪽 서스펜션, 뭐 너클, 댐퍼, 뒤쪽 판스프링, 그 다음에 범프 스타퍼 이런 부품들이 다 엑스프로 전용입니다. 확실히 아까 익스트림 18인치 휠보다는 험로에서 17인치 휠의 AT 타이어가 모르겠어요. 오늘 길이 제가 지금 이렇게 차이를 언급드릴 만큼 엄청 험로는 아니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심적으로 더 적합한 세팅이라는 점. 여러분, 이 타스만 가격표 보시면 엑스프로는 사륜구동이 기본인데 그냥 일반 트림에 4WD 시스템이 옵션이거든요. 265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타스만을 사면서 사륜구동 옵션을 안 넣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차라리 사륜구동을 옵션으로 빼지 말고 기본가에 넣어줘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 가격 저항력을 낮추기 위해서 옵션으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케팅 목적으로. 근데 아무튼 타스만의 성격으로 보면 사륜이 왜 옵션이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또 뭐 그 액세서리 같은 거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최대 적재량이 다르거든요. 500, 600, 700인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오프로드 생전 갈 일 없고 짐만 많이 실을 거야 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적재 중량 700짜리 이런 구동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엑스트랙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차를 세우고요. 여기 오른쪽에 엑스트랙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조금 누르고 계시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면
여기 그래프가 연두색으로 바뀌어요. 바뀌나? 됐다. 그러면 여기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2km씩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2km, 4km, 6km, 8km, 10km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데 제가 설정한 속도로 차가 꾸역꾸역 가죠. 일종의 오프로드용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뭐 그거 내가 발로 브레이크 살짝 밟아가지고 조절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도와주면 제가 차의 속도에 신경을 덜 쓰는 만큼 스티어링에 신경을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의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지고 빠져나가기가 더 그만큼 쉬워집니다. 지금도 ABS가 계속 들어오죠. 차의 속도를 맞춰주고 있어요. 지금 패들 시프트를 딸깍 하면 엑스트랙 모드가 비활성화 되고요. 방금도요, 길이 되게 비대칭으로 움푹 패여 있는 곳을 밟고 넘어왔거든요. 이럴 때 바디온 프레임 요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프레임이랑 차체랑 따로 노는 느낌 나거든요. 이렇게 그 비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자, 이번에는 오프로드 코스에 갈 거예요. 인공 구조물을 통과하는 차례죠. 지금 온로드를 통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트랜스퍼 케이스를 지금 이륜 하이로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구동력이 뒤로만 가죠. 꾹! 자, 뒤에만 들어오죠. 근데 트랜스퍼 케이스를 4륜 오토로 놓으면 자, 꾹! 앞쪽으로도 보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4륜 하이나 혹은 4륜 로우로 바꿀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4륜 오토에 놓고 다니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기온도 높아, 눈도 안 왔어, 비도 안 왔어. 그럴 때 굳이 차가 앞뒤 구동력 배분하느라 에너지 소모하느니 2륜으로만 가라 하고 딱 강제시켜주는 게 연비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니까 그럴 때는 2륜으로 딱 확실하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거고, 아닐 땐 4륜 오토로 놓고 다니셔도 큰 문제 없고요. 쿵쿵. 자, 방금 맨홀 뚜껑을 제가 일부러 밟고 넘어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는 익스트림을 탔고요. 지금은 엑스프로를 타고 똑같은 온로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익스트림과 엑스프로를 둘 다 타봤을 때 온로드에서요, 엑스프로 쪽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습니다. 살짝 더 유연한 감이 나요. 휠은 1인치 작아지고 휠 직경은 더 반대로 커졌기 때문에 사이드월이 그만큼 더 두꺼워지고 좋은 승차감으로 연결되는 점도 있고, 그 다음 최저지상고도 높아졌기 때문에 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도 더 크고요. 그래서 승차감, 부드러운 정도로만 봤을 때 익스트림보다 엑스프로가 조금이지만 더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범피 코스입니다. 아시죠? 뭔지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자, 지금 인스트럭터가 어떻게 설정하라고 했냐면 4륜 로우 그리고 후륜 디퍼런셜 잠금 장치 ELD라고 부르죠. 그거 잠그라고 했고요. 터레인 모드는 머드로 놓은 상태입니다. 오. 자사 측정치 기준 최대 35도의 사면 주행을 할 수 있는 타스만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 바퀴가 한쪽은 떠 있고 한쪽은 땅에 박혀 있잖아요. 그 LSD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 없을 경우 허공에 떠 있는 바퀴 쪽으로 구동력이 낭비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차가 탈출을 못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LST 혹은 LD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디퍼런셜 잠금 장치인데 요게요, 엑스프로가 아닌 트림에도 있어요. 근데 엑스프로에는 ELD 전자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면 제가 임의로 디퍼런셜을 명령을 따로 내려가지고 강제로 잠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ELD가 아니고 그냥 LD도 작동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작동 과정이요, 지금 얘가 잠근 건지 안 잠근 건지 언제 들어오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딱 확실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좀 더 험로 탈출이 편하죠. 그 ELD 자체가요, 엄청 신기한 기술은 아닙니다. 뭐 험로 좀 달린다 싶은 차들에는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앞쪽 디퍼런셜까지 잠글 수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지금 타스만 엑스프로는 뒤쪽을 잠글 수 있죠. 잠그면 구동력이 25대 25로 확실하게 딱 정확히 나뉘어져서 배분된다. 자, 이번에는 업 앤 다운 힐. 자, 엑스트랙 기능을 활성화시켰어요. 우리 아까 이거 써봤었죠.
제가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둘 다 밟지 않아도 속도를 차가 알아서 조절해주는, 지금 2단계니까 2km, 2km, 4km로 차가 알아서 일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ELD 푸른 디퍼런셜 잠금 장치는 다시 푸른 상태고요. 오, 자, 이럴 때는 접근각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앞이 안 닿고 앞으로 가죠. 저 지금 가속 페달 안 밟았습니다.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라운드 뷰를 통해서 전방 상황을 볼 수 있죠. 지금 저는 하늘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급한 내리막길인데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차가 안 빨라지고 있죠. 지금 기아차의 설명에 따르면 앞쪽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흡기구 있죠, 그걸 땅바닥에서부터 950mm 위치에다가 장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강 깊이가 80cm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코스는 80까지는 아니고요, 한 50 정도? 앞차 범퍼가 찰랑찰랑하는 정도 깊이죠. 이럴 때 속도를 좀 빨리 하면 아마 인스트럭터한테 혼날 거예요. 얘가 모하비 프레임 갖다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하비는 프레임 두께가요 2.9T, 가운데 부분 2.6T, 뒤쪽은 2.3T. 그 철의 두께가 뒤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픽업에 적합하게 만들면서 훨씬 더 험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니 그걸 보강했습니다. 어떻게? 철판 두께를 전부 2.9T로 만들었다. 그래서 견인 능력 같은 것도 훨씬 더 높아졌다. 견인 능력이 지금 3,500kg이었나? 그렇거든요. 모하비보다는 훨씬 더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오프로드도 가야 되고 견인도 해야 되고, 똑같은 철판 두께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강을 했다고 지금 기아차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다. 여러분이 도강도요, 그거 뭐 그냥 차만 높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밑에 좀 뭐 안개등 같은 거 아래쪽에 달려있는 전장 부품 방수 처리하고 차만 높으면 다 가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오프로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SUV를 가지고 얕은 물이라도 자칫 잘못 지나가면 하부에 달려있는 플라스틱 파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깨져요. 그 물 저항 받아가지고 플라스틱 파츠 깨지는 경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경 쓸 게 더 많더라. 지금 인스트럭터가 무전으로 터레인 모드를 락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락으로 바꾸면 말 그대로 바위를 타고 넘는 모드잖아요. 바위를 타고 넘는데 빨리 갈 순 없죠. 아주 극저속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은 심해. 그러니까 저단으로 그리고 저속으로 엔진 토크를 10분 살려서 꾸역꾸역 타고 넘는 게 락 모드입니다. 그리고 슬립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전자장비가 개입하고요. 지금 사륜 로우 모드에다가 락 모드를 놓으니까요, 진짜 저단 기어의 저단 기어인 셈이잖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디? 사방이 과속 방지턱인데? 봐봐요, 지금 엔진 RPM 3000이 넘도록 변속을 안 하죠. 나오신 기자분들. 아, 근데 승차감 진짜 좋다. 아, 제가 이 바디온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픽업 가지고 이런 길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타스만이 제일 야들야들해요. 프레임도 하체도 진짜 야들야들합니다. 지금도 얕은 물을 또 건넜는데요. 아까 제가 빠뜨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그 엔진으로 들어가는 바람길 있잖아요. 엔진룸 본인 열어보면 그걸 지금 보통 다른 차들은 앞을 보고 있거든요. 그 라디에이터 그릴 그 부분에다가. 근데 얘는 측면으로 뒤를 보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도강을 하더라도 엔진룸에 물이 들이쳤을 때 엔진으로 들어가는 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라고 기아차는 지금 자랑을 하죠. 자, 오늘 기아 타스만과 함께 온로드, 비포장길, 그 다음에 일부러 만들어 놓은 오프로드 코스까지 달려봤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네요. 그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온로드 주행 때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 똥 하고 떨리는 느낌, 잔진동 이런 거 잘 막았고요. 또 엔진 느낌, 변속기, 승차감, 하여튼 온로드 주행 전반적으로
되게 트럭다운 느낌은 감추고요, 승용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냥 세단 같은 느낌으로. 이런 점 칭찬해주고 싶었고요. 또 오프로드에 가서도 2단 트랜스퍼 케이스랄지, 아니면 후륜 디퍼런셜 잠금 장치 ELD랄지, 주행 모드 터레인 모드랄지, 이런 것들 험로 주행을 위한 대비도 잘 했고요. 이 편의 장비나 실내 고급스러움을 놓고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픽업의 투박한 모습을 한참 넘어선 거죠. 원래 잘하고 있던 걸 그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자, 그럼 사스만 전반적으로 처음인데 잘 만든 것 같아요. 딱 하나, 얼굴 잘생기기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까지 한카